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4월에 읽은 책 9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4월에 읽은 책은 다 너무 좋아서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권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장하준 교수님의 경제학 레시피입니다. 부제가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요리한 경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의 목차도 보면 각 장의 소제목이 도토리, 오크라, 코코넛, 바나나 등 식재료로 되어 있어서 경제학 책이지만 가볍게 느껴져서 진입장벽이 낮은 책이었어요. 장하준 교수님은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경제학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대입해서 신자유주의의 착취적 구조로 고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시는데요. 새 책이 나오면 꼭 챙겨보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분이세요.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 런던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어려운 경제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글을 쓰는 걸로는 세계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전학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스학파 개발주의, 제도주의, 신고전학파 등 다양했고 상호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주류가 되면서 경제학 역시 신고전학파가 경제학 이론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장하준 교수님은 18가지 식재료를 소개하면서 신고전학파를 유일한 경제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이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하는데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지적 만족까지 채워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9장을 보면 바나나를 통해 엘비스 샌드위치를 소개하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늘 먹은 샌드위치라고 해서 이름도 엘비스 샌드위치입니다. 구운 빵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바나나를 썰어 얹은 다음에 꿀을 뿌린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와 고소하면서 짭짤한 땅콩버터가 잘 조합된 음식이라고 해요. 장하준 교수님은 엘비스 샌드위치에서 시작해서 노예 플랜테이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데요. 포르투갈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바나나를 노예선의 노예들 주식으로 사용했고요. 플랜테이션에서는 노예들의 식량 배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심도로 장려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철도, 증기선,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썩기 쉬운 농산물을 먼 곳까지 수출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설립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나 회사들은 이 나라들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바나나 생산국들의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침략, 점거까지 하는데요. 이때의 나라들을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장하준 교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다국적 기업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데요. 다국적 기업은 생산성은 높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노동자를 훈련하는 등 여러 좋은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 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노조를 강화하자고 해요.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게 확장되죠. 그런데 모든 장이 다 이렇게 식재료 하나를 시작으로 여러 갈래로 확장해서 나갑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요. 책 소개가 또 길어졌는데요. 쉽고 재미있지만 지금 이 시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이 필요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착취적인 신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리베카 솔릿의 야만의 꿈틀입니다. 이 책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리베카 솔릿의 초계작으로
솔릿의 활동가로서의 글쓰기 출발점이 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2022년 11월에 번역 출간됐어요. 네바다 핵실험장 반핵 시위를 시작으로 솔릿은 비폭력 저항운동의 하나로 걷기를 선택하고 걷기에 입문학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야만의 꿈들은 네바다 핵실험장과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두 장소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부 지역을 어떻게 강탈했는지, 서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내쫓고 과거를 지우고 자신들의 땅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인류와 자연에게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미국인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장소에서 시작해서 장소와 인간, 원주민과 침략자, 풍경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우리에게 과거란 무엇인지,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깊이 있는 인문 에세이를 읽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책이고요.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유관순 열사와 시인 윤동주의 시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교육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일제감정기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왜 반일 가스라이팅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친일 국교 외교로 이어지고 정부의 친일 행각의 도를 넘다 보니 극복수 세력의 친일 선양까지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릿은 야만의 꿈들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없이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야만의 꿈들 읽어보시면서 일정 감정기 시대 인적 물적으로 강탈당했던 과거, 일제에 의해 항폐해졌던 우리의 땅 등 한 번쯤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소개 원하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가을 작가님의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입니다. 이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으로 구매해서 읽은 책인데요. 책 표지에 작가님 추천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기록과 고백은 내 영혼을 정화해 주었다. 이 투사이자 구원자에게 읽기가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무겁게 다가왔다. 예쁜 단어 얼기설기 모은 앞편에 대용물을 놓고 공감과 위로를 말하는 시대에 진짜 문학이 주는 뜨겁고 무서운 치유와 부활의 힘을 확인하게 해줬다. 장강명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님 책은 가리지 않고 다 읽는 편인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진짜 문학이 주는 치유와 부활의 힘을 확인하게 해줬다는 추천사를 쓰셨으니 고민 없이 구매해서 읽게 됐어요.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당해오던 저자가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고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에세이인데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아버지의 최초의 폭력은 저자가 6살인가 7살이었을 텐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시간 동생과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폭력의 이유는 너무 다양했는데요. 시험 성적이 나빠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오래 해서, 동생이 시험을 못 봐서 심부름을 가기 싫은 티를 내서든 그냥 그날의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같은 사건을 두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자는 유년 시절을 불안과 공포로 기억하는데요. 폭력을 당하는 스스로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잘못해서 때린 것이니 폭력은 정당하다. 동생들이 잘못했으니 나도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포기하고 인정하고 무기력해지고 폭력을 대물림까지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자는 책 읽기를 통해 아버지의 폭력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폭력을 정당화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두렵지만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사처럼 두렵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맞서고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데 읽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책 속의 사람들처럼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내게 됐다고 해요.
저자는 이 책에서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버지 폭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훈육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폭력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밖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겪어도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집이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게 와닿았던 책이고요.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나와 동생들의 몸에 생긴 멍과 붓기가 몇 차례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 셋 모두 운이 좋았다고 말해야 할지 육체는 건강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다. 보라색을 띠던 멍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고 흐르던 피도 시간이 흐르면 멈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책을 그만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상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말하고 치유해 나가는 용기를 낸 작가님 때문에 저도 용기 내서 끝까지 읽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기를 꺼리는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역시 집안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리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여기가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서점이 많지가 않아요. 서점이 있다고 해도 뭐 문제집이나 베스트셀러 정도만 갖다 놓는 데들이 많아서 책은 거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누가 좋다고 했던 책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추천책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책들 위주로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에 제 가치관과 진짜 비슷한 책방지기님이 운영하는 서점을 알게 돼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는데요. 여기는 숨겨진 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큐레이션 되어 있는 책을 보면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에 관한 책이 대부분이라 책방지기님의 큐레이션을 믿고 관심 가는 책은 그냥 줍듯이 구매해서 오는데요. 이달에 발견한 책 중 하나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입니다. 이 책은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6070 세대 어머니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사회에서 규정하는 노동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평생을 노동에 바쳐온 세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글씨체도 그렇고 표지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감각적인 책이에요. 각 챕터 장을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사진도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책 내용은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고 담담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고 읽는 내내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런 책입니다. 남녀차별이 심한 시대여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10대 시절부터 일을 해서 오빠나 남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이름마저도 말숙이, 종숙이, 후남이, 꾸순이 등 꼭 다음번에는 아들을 낳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며 평생을 N 잡로로 살아왔지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린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기 위해 기획이 됐는데요. 소셜펀딩 1442%를 초고속 달성하기도 했고 경향신문 젠더기획 특별취재팀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로 한국기자상 기획 보도 부분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수집 사장님부터 전업주부, 농부와 강부 등 엄마들의 그림자 노동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랜만에 감동도 많이 느끼고 좀 눈물을 참으면서 읽기도 했고 남녀 차별이 많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한 좋은 책이었어요. 올해 74세 되신 김춘자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면서는 눈물 때문에 자꾸 눈앞이 흐려져서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중매로 결혼한 이후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아픈 남편을 간병하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살아오신 거예요.
단 하루도 노동에서 해방된 적이 없으셨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노동인지 몰랐다고,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하셨다는 말씀에는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면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맑게 웃으실 수 있다는데 좀 진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라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된 구조를 파악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일을 많이 하고 있고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까지도 직시하게 해줍니다. 이달에 읽은 책 중 딱 한 권만 골라서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이 책을 추천해드릴 것 같고요. 성별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책방길 따라 제주 한 바퀴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읽게 됐는데요. 제가 워낙 외골수에 좀 편향적이어서 항상 비슷한 주제의 책만 사게 되더라고요. 책을 살 때 기준이 보존 가치가 있나, 재독할 확률이 있나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나 한국 현대 작가들의 소설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들려서 되도록 다양한 책을 좀 접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해서 읽게 된 책이 책방길 따라 제주 한 바퀴였습니다. 이 책은 제주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고봉선 시인이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에 제주의 작은 마을 책방을 격주로 소개한 글을 모은 책인데요. 고봉선 시인은 책 출간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하늘나라 별이 되셨다고 합니다. 출간된 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 책은 제주도 마을 곳곳에 있는 독립서점 30곳을 방문해서 엮은 책인데요. 작은 책방 안에 책방 지기님들의 다양한 사연과 희망, 추구하는 하나의 세계가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독립서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독립서점 책방 지기님들은 아직 서점이 부족하다고, 동네마다 서점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독립서점 이름들도 너무 예쁘고 근사해요. 북스페이스 공공, 그리고 서점, 어떤 바람, 그건 그렇고, 밤수지면 드라미, 언제라도 북스 등 간판만 봐도 그냥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게 된 다양한 이야기와 서점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이유 등 많이 공감되고 부럽기도 했어요. 책에 보면 서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책 구성 자체가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책방 투어를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했고요. 뽕이봉구 초우리 때문에 여행은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꼭 책방 투어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26일 양산에서 평상책방 책방지기가 되셨는데요. 저는 올해 제 생일에 신랑이랑 같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소개된 서점 중에 보배 책방의 책방지기님은 인문사회 관련 책을 주로 쿠레이션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지인이나 동네분들이 문학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꿋꿋이 좋은 인문사회 책들로 서점을 꾸미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인문학, 잘 팔린다는 책보다는 너무 안 읽히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저는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데요. 세월에 따라 변하는 종이의 냄새, 책장을 넘길 때의 느낌 등 책의 물성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과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권의 책이 나의 편견, 갇힌 세계를 더 확장시켜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이런 믿음, 희망 가지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꾸준히 독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동춘 교수님의 대한민국은 왜입니다.
이 책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려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동춘 교수님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사회학자신데요. 대한민국은 왜는 1945년 8.15 강복 이후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의 주류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주류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친일 친미로 똘똘 뭉쳤는데요. 지금처럼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이렇게 높은 이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을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친미 친일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강복 이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결국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것 같은데요. 우리 손으로 강복을 이루지 못해서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됐고, 한국전쟁으로 반공 사상이 국가의 주류가 되면서 일제 부역 세력이 반공주의자로 탈바꿈, 기득권의 뿌리 자체가 친일에 닿게 됐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을 지나면서 반공을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경제 성장을 이유로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언론과 법을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외를 읽으면서 좀 희망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도 우리 국민들은 진보 정권을 이뤄냈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고, 검찰을 등에 업은 대통령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님들, 신부님들,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가정이고, 결국 우리 정치사회는 진보의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 책이고요. 자세한 책 소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너무 흥미진진해서 멈출 수 없는 책, 이사벨 아yen데의 운명의 딸 1, 2권입니다. 운명의 딸은 영혼의 집, 세피아빛 초상과 더불어 3부작으로 아yen데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소설이에요. 사생아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사는 가난한 청년 호아킨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지는데요. 호아킨이 황금 열풍의 정신을 빼앗겨 캘리포니아로 떠나자 그를 찾아 무작정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배에 오르고 폭력과 탐욕에 들끓는 그곳에서 남장을 한 채 호아킨을 찾아다니면서 자아를 찾고 성장하는 소설인데요. 로맨스 소설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페미니즘 소설이기도 하고, 골드러시 시대의 서부 개척자들이 서부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과정을 담으면서 캘리포니아가 미국화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역사소설이자 사회소설이기도 하고, 이민자들이 서부 원주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여러 인종이 모인 그곳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긴 고발소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야만의 꿈들 읽을 때 같이 읽었는데요. 야만의 꿈들 역시 서부 개척의 역사,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고, 운명의 딸 역시 배경이 1850년대 서부 캘리포니아이다 보니 야만의 꿈들이라는 인문서로 서부라는 장소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운명의 딸이라는 소설로 그 당시 과거 서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면서 좀 더 풍성한 책 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묵직한 질문을 던지지만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흠뻑 빠지고 싶은 소설 읽고 싶은 구독자분들 계시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켄 리우 작가님의 신들은 죽음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켄 리우는 종이동물원으로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한 SF 작가입니다. SF 소설은 과학적 사실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말하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SF 소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쓰는 소설이다 보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사회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켄 리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과학적 기술을 결합하는 작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동양 문학에 대한 한삭이나 유교, 도교 등 철학 사상 등을 소설로 많이 녹여내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과학적 기술을 결합한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 단편집에서도 켄 리우의 그런 장점이 많이 돋보였는데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북두, 메이지 유신을 배경으로 한 우수리 불곰 등의 소설이 있었고요. 과학의 발전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기계는 윤리적으로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루프 속에서 챗 GPT 시대에 인공지능은 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준 포스트휴먼 3부작 등 재미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기도 한 소설집이었습니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서 신의 위치로 끌어올린 건 무엇인지, 과연 기술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줄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구독자분들은 읽어봐도 너무 좋은 소설일 것 같습니다. 3월책 언박싱 영상에서 올해의 대작으로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던 레미제라블을 드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일부 1장을 다 읽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지루하진 않았어요. 현재 112페이지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레미제라블 하면 다들 떠올리는 이야기죠. 장발장이 운초대를 훔쳐 도망가다 잡히자 미리엘 주교가 이를 감싸줘서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112페이지까지 미리엘 주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엘 주교는 법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법관을 상속받고 방탕하게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교가 됩니다. 스토리가 빨리 진행돼서 책장이 막 넘어가는 책은 아닌데요.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었다고 할까요? 곰탕 우려내듯 천천히 오래 정독했던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 왕국부터 프랑스 혁명 왕정 기간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이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건지 세계사를 공부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읽기 전에 구글에서 이렇게 레미제라블 인물관계도를 출력해서 책 읽을 때 항상 꺼내놓고 읽고 있고요. 책을 읽을 때도 일단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한쪽에 정리를 하고, 옆쪽으로 프랑스 역사나 관련 철학 등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되도록 노트에는 내용 없이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줄쳐놓은 좋은 문장은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뒤쪽에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 책 한 권을 정말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감동도 2배, 3배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 1장을 읽었으니까 언제 완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읽고 나면 그때 꼭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4월에 읽은 책 소개해드렸고요. 이동진 평론가의 책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보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은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있는 일들이라 습관이 좋은 사람은 행복하다. 좋은 습관 중에 독서가 있다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책 읽는 순간마다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5월 책 읽는 습관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